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목적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탑 10에 드는 게 바로 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좋은 이유는 정말 넓고 얇은 지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책만 잘 읽어도 거의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이 책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정말 참 고마운 책이죠. 사실 하늘 아래 새가 없다고 거의 모든 사회 이슈는 다 근저에 이런 철학적 배경들을 그리고 이런 철학적 담론들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건들지 않고서는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죠. 민주 시민으로서 그런 토론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친구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토론을 할 때 그런 철학적 배경, 이런 지식은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면접 준비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또 논술에서도 정말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근데 단점은 이 철학을 다룬 책치고는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근데 평소에 철학이나 인문학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그 지레 겁먹고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셔서 읽지도 않으시는 분들 꽤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부담 가질 만한 책은 아니고 철학 입문 중에서도 입문서, 사실 입문도 아니고 그냥 수밭 겉핥기로 그냥 잠깐 그냥 살짝 맛만,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재밌는 사례들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 철학 개념에 대한 실용적인 이해, 그 실용적인 적용,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책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해볼 거는 정의란 무엇인가, 5분 만에 제가 요약 정리해보는 걸 할게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 혹은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딱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리주의. 두 번째, 자유지상주의. 세 번째, 목적론. 첫 번째, 공리주의예요. 자, 나가지 마세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금방 끝낼 테니. 공리주의에서는 이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 공리나 행복의 극대화, 즉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시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정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 소개된 예시를 들면서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주 유명한 예시죠. 당신은 전차 기관사입니다. 100km를 질주하고 있는데 앞에 인부 5명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철로 위에서. 지금 당장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 5명 무조건 치게 되어 있고 이 5명 무조건 죽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비상철로가 보여요. 인부 1명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리주의적 계산을 이때 돌리게 되는 거죠. 공리주의가 뭔지 몰랐던 사람도 공리주의적 계산을 이미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야, 5명 희생시키는 것보다 1명 죽이는 게 낫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이런 도덕적 행위, 인간의 행위를 모두 이런 단일한 도량형으로 바꿔서 하나의 저울에 올려놓고 계량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좋냐면 복잡 다단한 사회 문제를 돈이라는 이런 단일한 도량형으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옵션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아까처럼 5명을 칠까 1명을 칠까 했을 때 이런 옵션들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공리주의적인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때 느끼는 거부감, 이런 거를 극복해야 할 충동적 감정이자 명확한 사고와 합리적 사고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본다고 하네요. 이 책에 의하면.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불쾌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면 이 공리주의를 달성할 때 있어서 무조건 거의 우리 사회에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소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희생 위에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불쾌감이나 거부감, 이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정의, 권리, 인권, 이런 문제를 계산의 문제로 바꿔버린다는 것, 그리고 인간 행위의 가치를 하나의 도량형으로 환산해서 획일화해버리면서 그것들의 질적인 차이를 무시한다는 점, 이런 공리주의는 이런 한계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의 많은 정책들은 이런 공리주의적 사고관에 근거해서 결정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공리주의라는 철학 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와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사회는 그 공리주의라는 거대한 철학 사조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유지상주의예요. 예시를 들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우리가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그러한 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나 신체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의 재분배를 위한 과세, 이런 건 다 강압행위다. 심지어 절도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자유지상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실제로 아주 강렬하게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저도 회사에서 월급 들어왔을 때 공제되는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정말 강하게 동의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이 철학을 더 깊게 생각해보면 좀 받아들이기 힘든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기를 자유롭게 파는 행위, 만약 그것이 그 사인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장기를 파는 행위도 마땅히 허용되어야 한다. 국가가 그걸 규제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극단적인 케이스는 양자 간 합의를 했다면 식인 행위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나의 신체, 나의 소유물, 나의 노동,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는 모든 소유물들에 대한 극단적인 자유, 극단적인 선택의 자유,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게 자유지상주의자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고입니다. 사실 이 책은 이 서양 철학의 역사 혹은 발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다룬 책이 아니에요.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슬쩍 설명을 하고 이것들의 한계, 약점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어떤 걸 추구해야 되느냐 할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건데, 이 플룻이라는 악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플룻 중에서도 최고의 악기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최고의 플룻은 누구에게 누구에게 주어져야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플루트 연주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 아니면 잘생긴 사람, 몸매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줘서는 안 되고 최고의 플룻 연주자한테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플룻의 목적은 아름다운 뛰어난 음악을 만들어내는 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목적을 가장 훌륭하게 실행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마땅히 그 최고의 플룻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플룻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을 이제 일반화하자면 재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재화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분배를 하려면 해당 재화의 텔로스, 즉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정말 유용합니다. 거의 모든 사회적 문제를 논의할 때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회적 문제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일단 그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하고요. 정의를 같이 해보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단어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합치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게 됐으면 그 개념 혹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본질이 뭐냐, 텔로스가 뭐냐,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교환을 합니다. 그 본질과 목적을 충분히 규명을 했다면 그때서야 이제 그 본질과 목적을 가장 훌륭히 실현해낼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논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방금 말한 그 논의의 과정 중에는 언제나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 동일한 단어나 개념에 대해서 이해도도 다 다르고 정의도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그 해당 문제에 대한 본질이나 목적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이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샌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의란 뭐냐?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거죠. 정의라는 게 어떤 단일한 문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함으로써 이 정의를 풀어냅니다.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으로는 만들 수는 없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만들 수가 없다. 이 정의는 어쩔 수 없이 판단의 문제가 개입이 된다. 정의란 영광, 미덕, 자부심, 인정, 이것에 대해 대립하는 여러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정의는 가치 측정을 하는 것의 문제이다. 오늘 영상은 정말 큰 뼈대만 추려가지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목적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